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무시했던 머슴 서방. 그의 진짜 정체는 평안도 영해연, 봄바람이 복사꽃을 흔들던 어느 날이었죠. 마을의 기와집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문패는 이원 박윤겸이라는 글씨가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 집 주인 박윤겸은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이었다. 가난한 백성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약을 지어주었고 급한 환자가 찾아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치료했습니다. 박 의원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그런 그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선아였다. 올해 스스 복사꽃처럼 고운 얼굴에 버드나무 같은 허리를 지닌 처녀였어요. 영예의 꽃이 저기 지나가네. 장터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약재를 다듬고 환자를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짐을 놓는 법도 배웠고 약초 이름도 수백 가지는 외우고 있었어요. 선아야, 이 약초는 뭐냐? 인삼이옵니다, 아버지. 원기를 돋우는 약재지요. 옳다. 내 딸이 이제 의원 노릇도 할 만하구나. 박윤겸은 흐뭇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약방 마루에 앉아 약재를 손질하던 선어에게 박윤겸이 다가왔다. 선어야, 내게 평생 지켜온 약속이 하나 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선아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신데요, 아버지? 내가 젊은 시절 한양에서 공부할 때 만난 것이 있었지. 남원 출신 문찬봉이라는 양반이었는데 그 사람과 나는 형제처럼 지냈단다. 박윤겸의 눈빛이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았다. 함께 밤을 새워 의서를 읽고 어려운 환자를 함께 고민했지. 그때 우리는 술잔을 나누며 약속했단다. 어떤 약속이요? 우리 둘 중 하나가 아들을 낳고 다른 하나가 딸을 낳으면 두 아이를 혼인시키자고 말이다. 혈육보다 깊은 우정의 증표로 말이야. 선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저를 그분의 아들과? 그렇다. 문찬봉께서 아들을 낳으셨고 나는 너를 낳았지.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법이란다. 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혼인하라니 가슴이 답답했죠.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글씨가 반듯하고 학문이 깊다고 들었다. 문찬봉께서 자랑이 대단하셨지. 하지만 그날 밤부터 수많은 청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을의 부잣집 도령들, 심지어 이웃 고을 양반들까지 중매쟁이를 보냈어요. 박 의원님, 저희 아드님과 따님을 맺어주시면 논밭 10마지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3대 양반가입니다. 차돈 맺읍시다. 박윤겸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죠. 이미 약속한 혼처가 있어 물러가시오. 청원자들은 묵은 얼굴로 돌아갔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이 고을의 지주, 이만석이었죠. 그는 논밭 수백 맞지를 가진 부자였지만 성질이 포악하고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자였어요. 박 의원, 내 아들과 따임을 혼인시키시오. 은자 백양을 드리겠소. 이만석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박윤겸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미 말씀드렸듯 혼처는 정해졌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만석의 얼굴이 벌컥 달아올랐어요. 감히 나를 무시하는 거요. 좁고 보시오.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달빛도 없이 어두운 밤이었다. 선아는 약방에서 늦게까지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당귀와 천궁을 가지런히 놓고 인삼을 헝겊에 싸고 있었죠.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무슨 냄새지? 코를 막으며 밖을 내다보니 약재 창고 쪽에서 붉은 불빛이 치솟고 있었죠. 불이야, 불이야. 선아가 소리쳤지만 한밤중이라 사람들이 바로 모이지 않았어요. 약재 창고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박윤겸이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선어야, 물러서라. 위험하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앙, 그앙. 아버지, 저기 아이가 있어요. 섰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태우고 연기가 목을 조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5살짜리 아이를 발견하고 품에 안았어요.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불길을 헤치고 밖으로 나오니 온몸이 금투성이었습니다. 치마는 타서 헤어졌고 머리카락도 그을렸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물을 퍼부어 불을 껐고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아이고, 선호아 씨, 괜찮으십니까? 아이가 먼저예요. 빨리 의원님께 모이세요. 선아 씨가 목숨 걸고 아이를 구했다더라. 정말 대단한 아씨야. 저렇게 용감한 처녀는 처음 봤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선호의 이름은 영해를 넘어 평안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윤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이 불은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른 거야. 며칠 뒤 관아의 포졸들이 이만석을 잡아갔다. 불을 지른 하인이 자백했기 때문이었죠. 주인님께서 시켜서 그랬습니다. 청원을 거절당해 보니 안 풀리신다고. 이만석은 곤장을 맞고 벌금을 물었지만 뇌물을 써서 곧 풀려났어요. 관아를 나서며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박윤겸, 내 딸 선어 두고 보자.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죠. 한편 선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혼인을 해야 하는 걸까? 가슴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겠지. 성화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죠. 그날 밤 먼 곳에서는 한 청년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 촛불 아래 반듯한 글씨로 적힌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선어, 아씨, 저는 아직 당신을 뵙지 못했으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문도연, 선어의 미래 남편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박윤겸의 집에 남원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의원님, 남원에서 온 서신입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밀었죠. 박윤겸은 봉투를 뜯어보더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선어야, 내게 온 편지란다. 저에게요? 선은 놀라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봉투에는 박선아 아씨 귀하라고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선아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펼치자 반듯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어 아씨, 저는 남원의 문도현이라 합니다. 아버지께서
박 의원님과 맺으신 인연으로 인해 저희는 하늘이 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뵙지 못한 아 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제 마음을 전하고자 붓을 들었습니다. 선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받아보는 남자의 편지였죠. 아직 얼굴도 모르는 사이지만 아버님들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라면 그것이 곧 하늘의 뜻이라 여깁니다. 부족한 저지만 아 씨를 평생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언젠가 뵙게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아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박윤겸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문참봉의 외아들이지. 학문이 깊고 효심이 지극하다고 들었다. 너를 잘 대해줄 거야. 선은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서 정성이 느껴졌어요. 이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목소리는 어떨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날 밤 선은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문도현 나으리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 역시 한 번도 뵙지 못한 나으리께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버님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 여기며 저 또한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붓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차갑게 써도 안 되고 너무 다정하게 써도 부끄러웠죠. 마침내 편지를 완성하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편지가 잘 전해지길. 선아는 중얼거리며 편지를 하인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오갔죠. 문도연은 남원의 봄 풍경을 그려보냈고 선은 평안도의 겨울 이야기를 전했어요. 요즘 남원에는 진달래가 만발했습니다. 언젠가 아씨와 함께 산책하고 싶습니다. 여기 영해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겨울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을수록 선호의 마음은 조금씩 열렸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한 편지였지만 이제는 편지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죠. 선화야, 또 편지 왔구나. 박윤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선아는 얼굴을 붉히며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이번 편지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선호아 씨, 제가 요즘 공부하는 책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이라는 의서인데 아씨의 아버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언젠가 아씨와 함께 의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선화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분도 의술에 관심이 있구나. 그녀는 곧장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도와 의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죠. 편지는 계속 오갔고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선은 밤마다 편지를 다시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도현 나으리는 어떤 분일까? 꿈속에서도 그의 모습을 상상했죠. 키가 크고 눈빛이 맑은 선비의 모습이었어요. 한편 이만석은 여전히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박윤겸, 그놈의 딸이 남원으로 시집간다고?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거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윤겸이 선화를 불렀다. 선화야, 드디어 혼례 날짜가 잡혔다. 다음 달 보름날이란다. 선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다음 달이요? 그렇다.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선아, 씨, 축하드립니다. 남원까지 먼 길인데
조심히 다녀오세요. 선아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잘 될까? 그렇게 혼례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다. 선어, 아씨, 곧 뵙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선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글썽였어요. 나으리, 저도 나으리를 뵙고 싶습니다. 그날 밤 선은 모든 편지를 꺼내어 다시 읽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쌓여 있었죠. 한 통, 한 통 읽으며 지난 시간을 되새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나눴는데 정말 만나면 어떨까?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박윤겸은 딸의 방문 앞에 서서 중얼거렸죠. 선화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문찬봉의 아들이라면 분명 너를 잘 대해줄 거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남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만석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것도 혼례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날 아침, 영예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박윤겸의 집 대문에는 붉은 천이 걸렸고 마당에는 떡과 과일이 가득 쌓였죠. 오늘이 드디어 선화 씨 혼례일이구먼. 남원까지 먼 길인데 무사히 다녀오셨으면 좋겠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전하는 방 안에서 혼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 머리에는 족도리를 얹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정말 내가 오늘 시집을 가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무안감이 더 컸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에게로 가는 길. 그것도 며칠이나 걸리는 먼 남원까지. 아씨, 준비되셨습니까? 여종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나가야겠구나. 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버지 박윤겸이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노포를 입고 갓을 눌렀었죠. 선화야, 이리 오너라. 선아는 천천히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다 컸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내 무릎에 앉아있던 것 같은데. 박윤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선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큰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살겠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아비는 그것으로 족하다. 문찬봉의 아들이 너를 잘 대해줄 것이다. 박윤겸은 딸의 손을 꼭 잡았죠. 선화야, 힘든 일이 있어도 의수를 잊지 마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수교해져서 지켜보고 있었죠. 자, 이제 출발할 시간입니다. 가마꾼들이 소리쳤습니다. 붉은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선아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간마에 올랐습니다. 선아 씨, 행복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아는 발을 걷어올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점점 작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제가 꼭 다시 배워오겠습니다. 가는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다. 앞에는 하인들이 짐을 지고 걸었고 뒤에는 여종들이 따라왔어요.
남원까지는 사흘이 걸린다고 하던데 길이 험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아씨께서 편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종들이 수금거리며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행은 첫 번째 주막에 도착했다. 여기서 잠시 쉬어 가시지요.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았어요. 선아는 가마에서 내려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주막이었지만 깨끗했죠. 아씨, 이 국수 드세요. 여종이 따뜻한 국수를 내왔어요. 선아는 몇 술 떠먹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죠. 문도현 나으르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편지로만 알던 사람을 곧 만나게 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주막 밖에서는 감군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남원까지 가려면 앞으로 이틀은 더 가야 해. 그러게 말이야. 길도 험하고 산적도 나온다던데. 쉿, 아씨가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래. 선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산적이라니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애가 식어도 일행은 다시 길을 나섰다. 산길로 접어들자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바람소리가 으스했죠. 여기가 험한 길이라던데 조심해야 합니다. 간막꾼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죠. 누가 오는 것 같은데요? 뒤를 살펴보시오. 하인들이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분명히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자, 바로 이만석이었죠. 후, 박윤겸의 딸이 남원으로 가는구나. 이번이 기회다. 그는 말 위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옆에는 무아셋이 칼을 차고 따라오고 있었죠. 주인님, 언제 습격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단숨에 처리한다. 밤이 깊어지자 일행은 산속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야겠습니다. 밤길은 위험합니다. 감꾼들이 말했어요. 주막은 낡고 음침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선아는 작은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창밖을 내다보니 달빛도 없이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죠. 저 멀리 산속 어딘가에서 이만석이 칼을 갈고 있었다. 내일이면 끝장을 볼 수 있다. 박윤겸, 네 딸을 잃는 고통을 맛보거라. 그의 눈에는 복수의 물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선아는 가슴이 답답해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문도현, 나으리, 제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일행은 드디어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문참 봉댁입니다. 각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멀리 기와집이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죠.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홀레날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여종이 수근거렸습니다. 선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편지에서는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마가 대문 앞에 멈춰섰다. 문찬봉댁이십니까? 박 의원님 따님이 오셨습니다. 가마꾼이 큰 소리로 외쳤죠. 한참이 지나서야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나온 사람은 나이든 하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 아씨께서 오셨습니까? 하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참봉어른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그게 말입니다.
하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죠. 선화는 간마에서 내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당은 황량했고 집안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하인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선화가 안채로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졌죠. 벽은 쓸쓸했고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혼례 준비는 어찌 된 겁니까? 그리고 도련님은 어디 계시고요? 선화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씨, 실은 도련님께서 지금 깊은 병 중이십니다. 뭐라고요? 선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참봉 어른께서도 함께 알아누우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는데 그럼 왜 미리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도련님께서 아씨의 혼례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하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선화는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중이라니. 그럼 편지는 누가 쓴 거지? 일단 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하인이 선화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 안은 차갑고 쓸쓸했죠. 이불도 오래된 것이었고 벽지도 낡아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십시오. 제가 저녁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인이 나가고 선화는 홀로 남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꿈꿨던 편지들은 다 모였단 말인가.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지만 선화의 마음은 어두웠죠.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구세요? 선화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종이 들어왔죠. 아씨, 저는 홍심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종이에요. 홍심은 20살 정도로 보였어요. 얼굴은 까무잡잡했지만 눈빛이 영특했죠. 홍심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선화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홍심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집에 이상한 일이 많아요. 이상한 일이라니? 한 달 전부터 도련님과 참봉 어른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병의 원인은 무엇이니? 아무도 모릅니다. 의원들이 와도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선화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술을 배운 내가 가서 진맥을 해봐야겠어. 바로 그때 밖에서 낯선 냄새가 풍겨왔어요. 무슨 냄새지? 홍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씨, 위험해요. 숨을 참으세요. 홍심이 재빨리 선화의 입과 코를 막았죠. 창문 밖에서 연기가 스며들어오고 있었어요. 독향입니다. 누군가 아씨를 해치려고 해요. 홍심이 외쳤습니다. 선화는 숨이 막혔지만 홍심의 손을 꼭 잡았어요. 홍심은 젖은 천으로 창문을 막고 문을 굳게 닫았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선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 하인 중 하나가 수상해요. 최근에 들어온 자인데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 같아요. 홍심이 말했죠. 한참 후 연기가 가시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하인 하나가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자를 잡아라. 홍심이 소리쳤지만 하인은 이미 담을 넘어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관아의 포졸들이 그 하인을 잡아왔습니다. 내 놈, 누가 시킨 거냐? 포졸이 매를 들었죠. 이만석, 나의 은자를 주시며 신부를 해치라고 하인이 떨며 자백했어요. 선화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만석, 여기까지 따라왔단 말인가? 하지만 이만석은 뇌물을 써서 곧 풀려났죠.
관할을 나서며 그는 이를 갈았어요.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밤이 깊어졌습니다. 선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련님을 만나봐야겠어.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해야지.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촛불을 들고 들어온 사람은 젊은 사내였어요. 키는 크지만 몸은 마른 편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당신이 문도연 나으리십니까?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없었어요. 선아는 일어나 다가갔죠. 나으리, 그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됐소. 사내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눈빛은 피했어요. 오늘이 혼례 첫날인데 어찌 이리 냉정하십니까? 선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내는 대답 대신 이불을 덮고 등을 돌렸죠. 나는 피곤하오. 그대도 쉬시오. 그 말만 남기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화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죠. 이게 무슨 일이라. 내가 꿈꾸던 혼례가 이런 건가.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안을 비추었지만 선화의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첫날 밤을 차갑게 보낸 후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어디론가 갔죠. 나으리, 아침 진지라도 드시고 가시지요. 선아가 불렀지만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선아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저렇게 나를 피하시는 거지? 부엌에서 홍심이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아씨, 주무셨어요? 홍심아, 도련님께서 평소에도 저렇게 차가우시니. 홍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도련님께서 많이 변하셨어요. 원래는 온화하신 분이셨는데 병 때문인가 보구나. 선아는 약재를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인삼과 대추를 넣고 정성스럽게 저었죠. 의술을 배운 내가 도련님을 낫게 해드려야지. 정성껏 죽을 끓이고 약차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나으리,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죽을 끓여놨는데. 선화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손을 내밀며 피했죠. 필요 없소? 나는 외양간에서 자겠소. 예? 외양간에서요? 선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로 혼례 후에 외양간에서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의료장관 마시오. 남편은 냉랭하게 말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선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무슨 운명이란 말인가. 편지로는 그렇게 다정하셨는데 홍심이 다가와 선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씨, 우세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이상해요. 홍심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도련님이 왜 저러시는 거야? 글쎄요. 혹시 도련님께 다른 여인이 있는 건 아닐까요? 홍심의 말에 선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른 여인이라니. 한 달 전부터 도련님께서 자주 마을 밖으로 나가시거든요. 그것도 몰래. 선화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정말 다른 여인이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선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외양간 쪽을 바라보니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도련님은
저기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다음 날 아침 선아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도련님을 따라가 봐야겠어.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해. 남편이 해가 뜰 무렵 외양간에서 나왔어요.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죠. 선아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큰 길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어디로 가시는 거지? 선아는 치마폭을 움켜잡고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참았어요. 한참을 걷자 마을 외곽에 초라한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주위를 살피더니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선화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저 집은 누구 집이지? 왜 도련님께서 저런 곳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선화는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다가갔어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송이야, 오늘은 조금 나았느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송이 여자 이름이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정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약을 구해올 테니 조금만 더 견뎌라. 선화는 질투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다른 여인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피했던 거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화는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편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방 안에는 이불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선화는 이를 악물고 다가갔어요. 송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결례도 치르지 않은 남편이 다른 여인을 숨겨두다니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그러나 선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이불 속에는 여인이 아니라 젊은 사내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 땀이 흐르고 있었죠. 이게... 선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씨, 오해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송이 제 친구입니다. 친구요? 예,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것입니다. 한 달 전 병에 걸려 쓰러졌는데 집안이 가난해 의원을 부를 수 없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죠. 선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오해한 건가? 그때 침상에 누워있던 사내가 신음했습니다. 아파. 선화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열이 아주 높네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제가 약을 구하려 했으나 돈이 없어서. 남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선아는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죠. 이분은 친구를 살리려고 이렇게 애쓰고 계셨구나.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가 의술을 배웠습니다. 진맥을 해보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우선 맥을 짚어봐야 알겠어요. 선아는 환자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죠. 약하고 빠른 맥이 뛰고 있었어요. 이건 회충 때문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한 달 전쯤입니다. 복통과 오한이 심했어요. 남편이 대답했죠.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약을 지어 와야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아씨,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아는 초가집을 나서며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해. 도련님의 목소리가 편지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 환자부터 살려야 했어요. 선아는 집으로 돌아와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삼, 백출, 감초. 이걸로 탕을 지어야겠어.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마음속 의문이 더 컸죠. 도련님의 목소리가 편지 쓴 분과 다른 것 같은데 설마. 공심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씨,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홍심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도련님의 목소리를 잘 아느냐? 예. 갑자기 왜요? 홍심이 고개를 갸웃했죠. 원래 도련님 목소리가 어땠는지 말해줘. 한 달 전에는 어떠셨어? 공심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응. 원래 도련님은 목소리가 좀 굵고 차분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더 날카로운 것 같기도 하고. 선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도련님이 바뀐 건 아닐까? 예, 그게 무슨... 홍심도 얼굴이 굳어졌죠. 선아는 약을 싸들고 다시 초가집으로 향했다.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일단 환자부터 살려야 했어요. 제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었죠. 아씨, 어서 오십시오. 선화는 약을 다리기 시작했어요. 은근한 불에 약재를 넣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남편을 관찰했죠. 손이 거칠어. 선비의 손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손이야. 약을 다리는 동안 선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창봉 어르신께서는 요즘 어떠신가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기 여전히 편찮으십니다. 그렇군요. 제가 진맥이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왜 안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아, 아버님께서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셔서 말이 자꾸 꼬이고 있었죠. 선화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약이 다 다려지자 선화는 환자에게 먹였어요. 천천히 드세요. 이 약이 열을 내리고 기운을 도울 겁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마셨죠. 쓴맛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다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낭자. 환자의 목소리는 미약했습니다. 선화는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나으리, 밖에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예, 지금요? 남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어렸죠. 두 사람은 초가집 밖으로 나왔다. 저녁 햇살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선화는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나으리는 정말 문도련이 맞으십니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소리가 다릅니다. 손도 다르고요. 편지를 쓰신 분의 손은 곱고 부드러웠을 텐데 나으리 손은 거칠어요. 남편은 뒤로 물러서 멈칫거렸죠. 그건 병을 앓으면서. 거짓말 마세요. 선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으리는 누구십니까? 왜 문도련 행세를 하시는 겁니까?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제 진짜 이름은 이춘길입니다. 문참봉댁의 하인입니다. 선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인이라고요? 예, 저는 어릴 적부터 도련님을 모셨습니다. 주인을 대신해 나으리 행세를 한 죄인입니다. 춘길은 얼굴을 땅에 대고 울었어요. 선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편지는 진짜 도련님께서 쓰신 겁니다. 도련님께서 아씨를 진심으로 기다리셨어요. 그럼 진짜 도련님은 어디 계십니까? 춘길은 고개를 들고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말했죠. 도련님과 참봉 어르신께서 한 달 전에 역병에 걸려 쓰러지셨습니다. 역병이라고요?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꽃게를 잡수신 후 갑자기 복통과 고열에 시달리셨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알리지 않은 겁니까? 도련님께서 아씨와의 혼례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으리 행세를 했습니다. 춘길의 목소리는 떨렸죠. 선아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도련님은 어디 계십니까? 집 안 깊숙한 곳에 계십니다. 아무도 뵙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경이 오물을까 두려워서, 그리고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선아는 분노보다 슬픔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계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나으리, 이제부터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의술을 배웠으니 도련님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길의 눈이 커졌죠. 정말입니까? 예, 하지만 먼저 진맥을 해봐야 합니다. 저를 도련님께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도련님께서 거부하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선아는 단호했습니다. 중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애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렸고 별이 하늘에 떠올랐죠. 선아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진짜 문도연 나을리를 드디어 만나는구나. 편지를 주고받던 그분을.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도련님을 살릴 수 있을까? 춘길은 선아를 안 채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죠.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련님, 신부께서 오셨습니다. 아씨께서 의술을 아신다니 진맥을 받아보시지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기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련님, 제발 문 좀 여십시오. 아씨께서 나을리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중길이 애쳤죠. 한참이 지나서야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지 마라. 병이 옮을 것이다. 선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직접 밀어 열었죠. 진례하겠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답답했어요. 창문은 꼭꼭 닫혀 있었고 공기는 탁했습니다. 침상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사람이 누워 있었죠. 나으리, 제가 박선입니다. 진맥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선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이불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소. 그냥 돌아가시오. 안 됩니다. 제가 의술을 배웠으니 나을리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아는 이불을 살짝 걷어냈죠. 그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어요. 침상에 누운 산은 25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어요. 바로 편지의 글씨처럼 단정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나으리,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씨, 죄송하오. 이런 몰골로 뵙게 되어. 문도연은 기침을 하며 말했죠. 선아는 눈물을 참으며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진맥부터 하겠습니다. 말씀은 나중에 하시지요. 손목을 짚자 맥이 약하고 불규칙했어요. 심하구나.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해.
선화는 도연의 배를 살짝 눌러보았죠. 아, 도연이 신음을 내질렀습니다. 복통이 심하시군요. 언제부터였습니까? 한 달 전 꽃게를 먹고 나서였소.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회충일 가능성이 높아. 나을리, 다른 증상도 있으십니까? 열이 나고 구토했소. 음식을 먹으면 토했고,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죠. 선화는 춘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참봉 어른께서도 같은 증상이신가요? 예, 똑같습니다. 두 분 다 꽃게를 함께 잡수셨거든요. 그럼 확실합니다. 회충 때문입니다. 선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연이 놀라 눈을 떴습니다. 회충이라니, 그게 뭐예요? 꽃게에 기생하던 벌레가 몸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복통과 열이 나는 거죠. 춘길이 다급히 물었죠. 그럼 고칠 수 있습니까? 예, 구충탕을 지으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처방이 있어요. 선화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선화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저를 살릴 수 있단 말이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선화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죠. 선화는 즉시 약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고박씨, 빌랑자, 사군자, 이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준길이 벌떡 일어났어요. 빨리 다녀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준길은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선화는 도연 곁에 앉아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죠. 나으리, 조금만 참으세요. 약이 오면 바로 다려드릴게요. 아씨, 미안하나오. 이런 모습으로 처음 뵙게 되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화는 손수건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지로 나을리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춘길이를 내세워 거짓 본래를 치르게 했소. 정말 죄송하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죠. 선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춘길, 나을리도 주인을 위해 목숨 걸고 그러신 겁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아씨의 마음이 정말 넓으시오. 도연이 선화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뜨거웠지만 힘은 없었죠. 나으리, 꼭 살아나셔야 합니다. 우리 편지로 약속했잖아요. 함께 의술을 공부하기로. 선화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그 약속 꼭 지키고 싶소. 1시간 후 춘길이 약재를 가득 들고 돌아왔다. 아씨, 다 구해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약을 다리겠습니다. 선화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약을 다리기 시작했어요. 고박씨를 벗고 빌랑자를 가르고 사군자를 다렸죠. 이 약이 회충을 죽여서 밖으로 배출시킬 겁니다. 약이 다려지자 선화는 그것을 도연에게 가져갔습니다. 나으리, 이 약을 드세요. 쓰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시자 얼굴이 찌푸려졌죠. 정말 쓰구려. 다 드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도연은 이를 악물고 약을 다 마셨다. 준길이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도련님, 이제 나으실 겁니다. 약을 마신 후 도연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선화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죠. 제발 효과가 있기를. 새벽 무렵 도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씨, 화장실에 가야겠소. 준길이 황급히 도연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돌아온 춘길의 얼굴이 화색이었어요. 아씨, 벌레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선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열도 내릴 겁니다. 그날부터 도연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에는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죠. 아씨, 정말 고맙소.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소. 도연이 선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화는 얼굴을 붉히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참봉 어른도 같은 약을 드셔야겠습니다. 그렇소. 아버님도 빨리 낫게 해주시오. 희망의 빛이 집안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참봉 문용환도 아들과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바로 그의 방으로 향했죠. 참봉월, 제가 박선하옵니다. 진맥 좀 하겠습니다. 참봉은 60이 넘은 노인으로 얼굴은 누렇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며느리가 왔구나.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선화는 참봉의 손목을 짚어보았죠. 맥은 아들보다 더 약했어요. 오래 고생하셨구나.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선화는 즉시 같은 구충탕을 다렸습니다. 아버님, 이 약을 드시면 나으실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참봉은 반신반의하며 약을 받았어요. 쓴 약을 다 마시고 나서 참봉도 깊은 잠에 빠졌죠. 섰는 밤낮으로 두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죽을 끓이고 약을 다리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어요. 공심도 함께 도왔죠. 아씨, 제가 할게요. 아씨께서 너무 피곤하세요. 괜찮아. 홍심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자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다. 참봉이 벌떡 일어나 앉은 거예요. 오, 오냐? 몸이 가벼워졌구나.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도연도 방에서 나와 마당을 걸을 수 있었죠. 아버님, 정말 나으셨습니까? 그래, 아들아, 며느리 덕분이다. 부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선화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야. 두 분 다 살아나셨어. 중길도 기쁨에 눈물을 흘렸죠. 도련님, 정말 잘 됐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참봉은 선호를 불러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 정말 고맙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부자는 이승을 하직했을 거야.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딸을 잘 키우셨구나. 의술과 덕성을 함께 갖추다니. 도연도 선화 옆에 서서 말했어요. 아씨, 당신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소.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문참봉대에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새 며느리가 의술로 부자를 살렸다지.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만석이었습니다. 뭐? 박윤겸의 딸이 살아서 혼례까지 치렀다고?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퍼머요. 안 돼. 저 계집을 반드시 없애야 해. 이만석은 부하를 불러 계획을 짰습니다. 오늘 밤 문참봉대에 불을 지르자. 그 계집도 함께 태워버리는 거다. 주인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닥쳐. 내 말대로 하지 못하겠어? 이만석의 눈에는 관기가 서려 있었죠. 그날 밤 이만석 일당은 횃불을 들고 문참봉대교로 향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조용히 담을 넘어 창고부터 불을 지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중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미리 마을 사람들과 포조를 불러놓았다는 것을. 저기 수상한 자들이다. 중길이 소리쳤어요. 자빠라. 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만석 일당은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죠. 이런, 들켰다. 도망쳐! 이만석은 뒷산으로 달아났어요. 뒤에서는 포졸들이 쫓아왔고 횃불빛이 산을 밝혔죠. 잡아라. 놓치지 마라! 이만석은 수미더까지 차올랐습니다. 앞만 보고 뛰다가 그만 발을 허서요. 으앗!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절벽이었죠. 살려줘. 비명과 함께 이만석은 절벽 아래로 추락했어요. 둔탁한 소리가 밤길을 갈랐습니다. 포졸들이 절벽 밑을 내려다보았죠. 죽었습니다. 목이 부러졌어요. 하늘이 벌을 내리신 거야. 다음 날 마을은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이만석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더라. 불을 지르려다 벌을 받은 거지. 탐욕은 결국 제업으로 돌아온다니까. 하늘의 뜻은 피할 수 없는 법이야. 선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제 더 이상 위협이 없구나. 며칠 후 문참봉이 선어와 도연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이리 와보거라. 예, 아버님. 두 사람이 참봉 앞에 무릎을 꿇었죠. 너희는 제대로 된 혼례를 치르지 못했구나. 이제 다시 성대하게 치어야겠다. 아버님, 선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춘길이와 홍심이도 함께 골례를 올리도록 하자. 준길이는 목숨 걸고 나를 지켰으니 상을 내려야지. 감사합니다, 주인님. 준길이 큰을 올렸습니다. 홍심도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죠. 보름 후 문참봉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붉은 천이 대문에 걸렸고 마당에는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혼례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했죠. 선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떳떳했어요. 도연이 손을 내밀었죠. 아씨, 이제 진짜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예, 나을리.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큰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고 백년 가약을 맹세했어요. 한쪽에서는 춘길과 홍심도 혼례를 올렸습니다. 춘길, 나을이 잘 부탁드립니다. 공심, 평생 잘 모시겠소. 두 쌍의 부부가 탄생한 거죠.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붕악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선아는 도연의 손을 잡고 달을 올려다보았어요. 나을리,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씨. 당신이 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이며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아기는 벌을 받고 선인은 행복을 얻었죠. 하늘은 늦었지만 반드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통적인 결혼 관습 속에서 인간의 선과 악을 대비하여 교훈을 전한다. 선아는 지혜롭고 용감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독약으로 병든 도연과 그의 아버지를 구해내어 선한 행동이 결국 보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악한 지주 이만석은 탐욕과 복수심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탐욕과 악행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교훈을 남긴다. 또한 선아와 도연의 진심, 어린 편지 교환은 신뢰와 진실이 깊은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점을 보여주며 독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지혜와 용기, 진실과 선한 마음을 지닌 삶을 지향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도굴꾼 곽진수. 드러난 숨겨진 비밀. 옛날 평안도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곽진수.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평생 장가도 들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사내였습니다. 진수는 성격이 몹시 괴팍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이 지내다가도 누군가 말을 걸면 버럭 화를 내기 일쑤였고 작은 일에도 사람들과 다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진수 역시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진수가 종종 읍내의 기방을 드나들며 기생들과 어울려 논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름판에서도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한 번 노름에 앉으면 몇십 냥, 많게는 100냥까지 거침없이 걸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저 영감이 어디서 돈을 구하는 건지 모르겠어. 집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돈 많은 물 쓰듯 하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한 몇몇 사람들이 진수의 집을 몰래 뒤지기로 했습니다. 그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변변한 가재도구 하나 없는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돈이 있다면 집안이 이럴 리가 없지 않은가? 사람들은 실망하며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진수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그저 헛소문이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진수가 나귀 한 마리가 끄는 수레를 몰고 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누런 천이 덮여 있어 물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귀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나귀는 울부짖으며 버텼습니다. 이 못된 나귀야. 여물을 먹였으면 일을 해야지. 왜 이리 고집을 부리느냐. 진수가 화를 내며 나귀를 때리는데 마침 길을 지나가던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살피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노인장, 바퀴가 저기 구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들어 올려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여인의 말대로 수레바퀴가 깊은 구덩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펴며 말했습니다. 아,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고요. 부인, 고맙소. 혹시 이 늙은이를 도와줄 수 있겠어?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 나귀의 고삐를 잡아주시오. 내가 뒤에서 돌을 받치고 수레를 밀어 올리겠어.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가서 고삐를 잡자 진수는 뒤로 가서 돌을 받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부인의 뒷모습을 훔쳐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풍만한 몸매에 고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어두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레 바퀴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진수가 부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정말 고맙소. 그런데 부인은 어디로 가는 길이오? 이 근처에 친척이 있어서 찾아가는 길인데 어느 마을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앞마을에 가서 물어볼 생각입니다. 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친척을 찾아가신다고요? 혹시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어? 나는 앞마을 사람이니 혹시 알 수도 있어. 제 친척은 이승난이라는 분입니다. 배경마을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숙란이를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그 아이의 큰아버지 되는 사람이요. 숙란이 집은 내 집과 가까우니 내가 데려다 주겠소. 부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큰 은혜를 입겠습니다. 진수의 눈빛이 잠시 음흉해졌지만 그는 곧 웃는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나귀를 몰며 앞장서 걸었고 부인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작은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진수가 대문 앞에 수레를 세우고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숙란아, 집에 있느냐? 내 친척이 찾아왔다. 부인이 마당으로 들어섰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집에 안 계신가 봅니다. 진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들 나갔나 보.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가 차라도 한 잔 그려드리겠소.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부산이 움직였습니다. 곧 주전자를 들고 나와 부인에게 차잔을 내밀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부인을 딸처럼 부르겠소. 이것은 우리 고장에서 나는 좋은 차인데 한번 맛을 보시오. 노인장께서 숙란의 큰아버지시니 그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부인은 차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좋은 차입니다. 맛이 달고 향기롭네요. 그렇지, 좋은 차지. 조금 있으면 더 묘한 맛을 느낄 것이요. 진수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부인이 의심도 하지 않고 차를 마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꾀에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어지러워지는군요. 노인장이 차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진수는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호, 좋은 것이 들었지. 깊은 산에서만 자라는 귀한 포를 넣었소. 그것을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나른해지지. 게다가 묘한 기운이 일어나는데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숙란의 큰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요. 진수가 껄껄 웃었습니다. 이 숙란이라는 사람은 나도 모르오. 집은 그 사람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여. 오랜만에 부인 같은 고운 여인을 보았구려. 기방의 기생들은 이제 물렸소. 걱정 마시오. 내가 실컷 즐긴 뒤에 부인을 팔아넘기겠소. 부인같이 고운 여인이라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을게요. 진수는 벽에 걸린 등잔을 돌렸습니다. 딸각 소리와 함께 벽이 열리며 안쪽에 또 다른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힘없이 쓰러진 부인을 끌고 그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밖에 초라한 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온갖 골동품과 도자기가 가득했고 상위에는 엽전과 금부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부인을 이불 위에 내던지며 득의양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방은 내가 오랜 세월 공들여 꾸민 곳이요. 다른 사람들은 꿈에도 볼 수 없는 곳이지. 부인은 우리 좋아서 이것을 보게 되었어. 그가 손을 비비며 부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인의 몸에 닿자마자 손목에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진수의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프다. 살려주시오. 손을 놓아주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진수의 손목을 비틀고 다른 손으로 그의 몸을 집어 던졌습니다. 진수는 벽에 세게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진수는 겁에 질려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약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힘을 가졌단 말인가? 게다가 분명 약을 먹었는데 멀쩡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분명 약을 마셨는데. 그때 부인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소매자락이 날리고 진수가 눈을 깜빡이자 앞에 부인이 사라지고 도포를 입은 도사가 서 있었습니다. 청록색 도포의 긴 머리의 도사는 한 손에 불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뒤늦게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곽진수, 내가 저지른 죄악이 하늘을 찌른다. 오늘이 도사가 하늘을 대신하여 너를 벌하겠다. 도사가 불진을 휘두르자 진수의 다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사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뒤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여인들의 시신은 어디에 있느냐?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인들을 파는 것은 장대감이라는 자입니다. 저는 그저 무덤을 파고 시신을 찾아주는 일만 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도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진수가 무덤을 파는 도굴꾼이라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도사는 진수가 하는 말을 듣고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자가 도굴꾼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죄악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굴꾼은 예로부터 남쪽에서는 도장, 북쪽에서는 도분이라 불렸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후손을 위해 많은 재물을 무덤에 함께 묻었고 이것이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런 제대로 된 도굴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무리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기술도 없이 무작정 무덤을 파헤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수가 주로 찾는 것은 새로 묻힌 여인의 시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음녀라 불렀는데 일찍 죽은 자식을 위해 사후 혼인을 시키려는 집안에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느 마을에서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중에 무덤을 파서 시신을 훔쳐 장대감 일당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묻힌 여인의 시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수는 더욱 악독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예 살아있는 여인을 납치하여 없애버린 후 음료로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외딴 마을을 돌아다니며 홀로 다니는 여인들을 노렸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집의 처녀를, 때로는 길을 잃은 부인을 납치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그의 손에 희생된 여인이 수십 명에 이르렀습니다. 도사의 이름은 청옥자였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 장흥진에 들렀다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여러 마을에서 새로 묻힌 여인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젊은 여인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일이었습니다. 관아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노했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청옥자는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청옥자는 시장 한편에서 소란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진수가 젊은 사내의 멱살을 잡고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놈, 장대팔, 내 집에 몰래 들어온 것이 내 짓이지? 다시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대파이라 불린 사내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과학 영감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영감님께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좀 빌릴까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수는 사내의 손목을 비틀어 꺾은 후 내쫓았습니다.
대팔은 절뚝거리며 도망치다가 청옥자 곁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집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으스대는 게 게다가 집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던데 꼭 시체 냄새 같았어. 청옥자는 그 말을 듣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진수를 몰래 미행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수는 낮에는 기방에서 놀고 밤에는 몰래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청옥자는 끈질기게 뒤를 따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진수는 서진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는 어느 농가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큰 자루를 메고 나왔습니다. 자루는 사람 크기만 했고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수는 미리 숨겨둔 수레에 자루를 싣고 집으로 덮었습니다. 청옥자는 자루 속에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흘 전 시장에서 본 처녀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청옥자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술법으로 고운 부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수레가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고 일부러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진수가 그녀를 속여 집으로 데려간 것도, 약이든 차를 먹인 것도 모두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청옥자는 미리 해동을 먹어두었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청옥자는 진수의 비밀 은신처를 찾아낸 것입니다. 청옥자가 말했습니다. 지하실에 비밀방이 또 있지? 진수는 다른 팔까지 부러질까 두려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납치한 여인들을 그곳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입구는 벽의 등잔 아래에 있습니다. 청옥자는 진수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레 위에 자루를 열자 젊은 처녀가 입에 헝거 물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마시게 나는 백옥관의 청옥자 도사여 그대를 구하러 왔소. 청옥자가 처녀의 결박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처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바닥에 쓰러진 진수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청옥자는 처녀를 부축해 일으킨 후 진수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하실에 갇힌 여인들이 또 있다고 했지. 어서 안내하거라.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등잔을 돌렸습니다. 바닥이 열리며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청옥자와 처녀가 뒤를 따라 내려가자 축한 지하실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7, 8명의 여인들이 결박당한 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청옥자를 보자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처녀가 그중 한 여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언니, 언니도 여기 계셨어요? 헤란이라 불린 여인이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미화야, 너마저 그 악한 늦은이한테 미화라 불린 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이 도사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청옥자는 여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진수의 남은 팔마저 비틀어 불러뜨렸습니다. 으악, 장대감이 어디 있는지 안내하거라. 만약 거짓말을 하면 다리도 부러뜨리겠다. 진수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옥자는 우선 여인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방의 재물들을 수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분리로 얻은 것이니 나중에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하오. 여인들은 청옥자의 말에 따랐습니다. 청옥자는 진수를 끌고 관로 향했습니다. 진수의 안내로 장대감 일당의 거처도 알아냈지만 청옥자는 혼자 덤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술법을 조금 알고 무술을 할 줄 알았지만 큰 조직을 상대하기에는 관아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관아의 사도 이원진이 청옥자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청옥자 도사께서 웬일이십니까? 혹시 우리 관아에 무슨 일이라도? 사또님, 실은 사도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요즘 장흥진 일대에서 일어나는 실종 사건과 무덤 도굴 사건의 범인을 찾았습니다. 이 사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청옥자는 진술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그리고 이자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습니다. 청옥자는 지난 며칠간 조사한 내용과 진수의 집에서 발견한 것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 사도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이런 악행을, 당장 포졸들을 보내 장대감 일당을 체포하겠소. 청옥자 도사, 큰 은혜를 입었소. 진수는 옥에 갇혔고 이 사도는 즉시 포졸들을 풀어 장대감 일당을 잡아들였습니다. 청옥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기에 도망칠 틈도 없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신문 결과 장대감 일당은 여러 고을에 도굴꾼들을 두고 음녀 거래를 해왔습니다. 진수는 그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장대감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진수에게 아예 여인을 납치해서 없애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진수는 욕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백성들을 해쳤습니다. 그는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기방과 노름판에서 탕진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보름 후 진수와 장대감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형은 저작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형이 집행되고 악인들은 모두 저승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이 사또는 청옥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진수와 장대감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딸을 잃은 집안, 아내를 잃은 집안, 무덤이 파헤쳐진 집안들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사도의 이런 결정은 백성들의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청옥자는 구출한 여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청옥자는 미화와 해란을 비롯한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소. 지난 일은 잊으려 애쓰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오. 악인은 이미 벌을 받았으니 그대들은 당당히 살아가시오. 해란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도사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평생 도사님의 위패를 모시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청옥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대들이 건강히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부디 힘들다고 수로를 해치는 생각은 하지 마시오. 여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옥자는 보름을 더 장흥진에 머물며 여인들을 살폈습니다. 그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여인들은 서로 의지하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옥자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장흥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미화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교사님,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속세를 떠돌며 수행을 계속해야 하오. 이곳은 내 수행길의 한 곳일 뿐이요. 저희가 도사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청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들이 건강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이니. 다음 날 아침 청옥자는 조용히 장흥진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수행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장흥진에는 푸른 옷을 입은 도사가 백성들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청옥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 여겼습니다. 미화와 해라는 사람들에게 청옥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선녀가 나타나 악인을 벌하고 백성을 구했다네. 이 전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장흥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수 같은 악인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긴 채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곽진수의 끔찍한 범죄는 인간의 탐욕과 잔혹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청옥자 도사와 같은 용기 있고 지혜로운 인물 덕분에 정의가 승리하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으며 부당하게 빼앗긴 것이 되돌려집니다. 이는 우리에게 악을 멀리하고 용기와 지혜로 선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결국 선한 마음과 정의로운 행동이 어떤 악보다 강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